안녕하세요. 라틴 아메리카와 민주주의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엘살바도르 사건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네, 사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례.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저런 독재라든가 군사 쿠데타라든가 내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사회적 조건이 형성돼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부가 권력을 잡고 있고 네. 이 일부가 미국이나 냉전 시대 때 미국이나 소련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맞아요. 함부로 이 국가 운영이 민주주의식으로 이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냉전 때 라틴 아메리카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거의 한마디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냉전 시기에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6.25라는 것 자체가. 6.25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이후에 한국은 지금도 분단이 냉전의 산물이 그렇죠. 뭐 아직도 그 분단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뭐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나 우리나 그렇죠. 제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겠네요. 리미널리티라고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야기한 죽음들은 어떤 측면에 보면 냉전적 죽음이에요. 사실은 냉전의 패러다임 속에 갇힌 죽음들이라고 사실은. 냉전의 예. 지금도 우리 일부 정치권의 집회에 가 보시면 빨갱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정말 선생님 빨갱이로 인식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강의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아직 그 패러다임이 아직 적용이 되는 사회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체게바라든가 뭐 카스트로 얘기를 좀 하면 좀 그쪽 좌빨이다. 그런 게 경도돼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는 그 웃기는 게 체게바라는 그 가격혁명 이런 거 할 때 체게바라 얼굴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가격혁명. 이만큼 데스쿠엔토 했다가. 그게 가격혁명 할 때 체게바라 얼굴 막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만큼 할인했다고 하는 거. 사실 그 중남미에서는 이 프로마이드라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래도 마릴린 monroe래요. 근데 걔가 진대가 중남미래. 왜냐하면 체게바라를 사진이 더 많으니까. 그 사실은 체게바라는 이제 자본주의 아이콘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그렇게 돼버렸죠. 저는 기념품 가게에 체게바라 없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죠. 예. 그다음에 티셔츠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게 무슨 사회주의 아이콘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빨갱이고 그죠? 네, 체게바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는 한국과 긴밀하다. 정말 냉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의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조가 그러면 냉전 시대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는 거를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라 이름은 참 아이러니한데 엘살바도르. 살바도르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구원자네. 엘 정관사고. 그래서 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명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네. 보통은 관사를 하나도 안 붙이는데 이 나라는 정관사가 국가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살바도르를 그냥 너무 종교적이라서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남미에서 가장 작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냉전 시대 때 동서 냉전의 대리전장으로 가장 유명한 내전을 겪습니다.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 내전입니다. 이 엘살바도르 내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서 미국과 소련이 천문학적인 군사 지원금을 갖다 바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요? 예. 미국
미국도 돈 대고 소련도 돈 댔죠. 대고 예, 예. 양쪽으로 예. 그 지원받아서 예, 두 편이 예. 싸웠다니. 네네네. 엘살바도르가 왜 그럼 위기에 처하게 됐는가부터 한번 보시면 이 친구들 때문에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오르데카 나오네. 네, 예. 다니엘 오르데카가 다니엘. 누군데? 다니엘 오르테카 오르데카.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혁명 1979년에 일어납니다. 아, 소위 말해서 미국이 가장 먼저 깜짝 놀랐는 것은 아니 교수님 어떻게 오르데카를 아세요? 오르데카는 한때 이제 그 제3세계 제3세계 좌파의 대표적인 리더였죠. 그러면 반미주의자들이 다 가장- 알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니카라가 다니엘 오르테카가 있는데요. 다니엘 오르테카는 그 전에 참 저 총 들고 서 예.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가지고 가장 놀랬던 데가 언제냐면 1959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혁명을 했어요. 아, 깜짝 놀랐죠. 그렇죠. 아니 이런 촌놈들이 우리의 휴양지를 뺏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막 미사일 위기도 막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때 깜짝 놀랐죠. 음. 59년에 놀라고 20년 뒤에 또 놀랍니다. 1979년에. 니카라과가 혁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이 산디니스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로 치면은 산디니스타가 뭐 하고 비슷하냐면요.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대협 아세요? 뭐 그런 게릴라 조직이에요. 근데 산디니스타가 그 산디니가 누군가요? 산디니스타 이름이 산디니스타예요. 그냥 이름이 산디니스타. 어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 산디니스타인데 예. 그 게릴라 조직 이름이 산디니스타예요. 아마 누구의 이름을 땄겠죠. 그렇겠죠. 예. 자, 79년도에 산디니스타가 혁명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도 놀랬다 그랬죠. 59년에. 네. 그 59년, 79년 두 번 놀랬죠, 그죠? 왼쪽 끝인가? 체게바라 가운데. 왼쪽 끝이 피델 카스트로인데요. 예, 그다음에 저 오른쪽 끝이 저 가운데가 아엔데 아닙니까? 아엔데가 저기 59년에 왜 옵니까? 죄송. 닮았어요. 저 오른쪽 제일 끝이 안토니오 누니에스 히메네스라고 지금 쿠바에 있는 fundación 웬 재단이 있어요. 에콜로히아 저 생태. 저 사람이 제일 오른쪽 생태 예. 문명재단. 저 사람이 아. 안토니오 누니에스 그 혁명가인데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예. 돌아가셨는데 뭐 했냐면 쿠바에는 원주민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이 눈치고 찾아봤어요. 관심을 가졌는 게 쿠바의 원주민 기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저 사람은 어디로 설명했냐면 아마존에서 왔다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럼 원주민들이 진짜로 그때 기술로 쿠바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카누를 제작해 가지고 직접 아마존에서 타고 아바나까지 왔어요. 실험 열심히 왕성한 저 안토니오 누네스 히메네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저 재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무슨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요. 생태요? 생태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아바나 옆에 라스테라사스라고 했는데 그 생태 관광 지역에 대한 무슨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바와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니카라과 혁명이 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용어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도미노 현상. 그렇죠.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거기서 처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주변 국가가 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니카라과가 공산화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잖아요. 네. 그 영향력이. 엘살바도르가 먹히면 누가 위험합니까? 멕시코가 위험하죠. 멕시코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끝장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때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까 사회 구조적으로 누구만 매수하면 됩니까? 전체 매수할 필요 없죠. 전체의 2%만 매수하면 되죠. 지배자들, 크리오요의 자손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같으면 아까 얘기했던 로스카토르세 14명 14가문만 하면 되겠죠. 이걸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엘살바도르 내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제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소 양국의 강대국들이 이 내전 간섭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내전 간섭을 통해 가지고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친미 정권을 세웁니까?
그게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친미 정권을 세우잖아요. 그럼 사회는 망가지죠. 그럼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게릴라가 되죠. 이 게릴라는 누가 대줍니까? 돈을? 소련이 되죠. 이게 이제 완전 나라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엘살바도르 내전입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1980년에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엘살바도르가 되는데 1970년대부터 과두제 집단과 군부 독재가 유착이 강화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이 만듭니다. 과두제 집단이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일부 그러니까 그다음에 몇 명이서 그다음에 군부 독재가 유착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게릴라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FMLN이라고 하는데 저기 정식 명칭이 파라분도 마르티 리베라시온 나시오넬이라고 해가지고 파라분도 마르티는 엘살바도르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치면 전봉준 같은 사람이에요. 농민 혁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FML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 FMLN이 1980년대 5개의 무장 게릴라가 한꺼번에 다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또 좌파들 분들은 또 다 안 친하잖아요. 사상 싸움이 많잖아. 그래 다 쪼개져 있다가 80년대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같이 해가지고 5개가 뭉쳐가지고 FMLN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1979년 니카라과 혁명 이후에 이 내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니카라과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미국이 대중미 외교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엘살바도르를 니카라과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최방어 전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 엘살바도르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들을 섬멸시키기 위한 작전에 미국의 주력 부대가 들어와서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엘살바도르 내전입니다. 바로 미국의 군대가 직접 내려와서 아니 미국 군대가 직접 훈련을 시킨다고. 그게 뭐 개입한 거랑 마찬가지죠. 개입이죠. 그래도 그럼 사람이 내려오든지 미국 군대를 보내는 거지. 군대를 당연히 미국 군대는 엘살바도르에 주둔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둔을 하고 있는데 미군사 고문단이라고 우리 한국 전쟁 전에도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군인이 직접 오는 거죠. 그렇죠. 소련도 그러면 직접 보냅니까? 소련은 직접 안 보냈어요. 게릴라전. 소련은 무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이 무슬림들이 주로 AK-47을 쓰죠. 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이제 소련에서 옛날에 소련에서 AK-47 소련제. 그러면 이집트 같은 친미 정권도 AK-47을 씁니까? 이제 이집트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AK-47을 쳤죠. 원래 썼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양쪽이 다 미국 무기를 썼죠. 그 전쟁이 오래 8년을 끌었거든요. 8년 끌은 것도 결국 미국 무기 재래식 미국 무기가 다 소진되는데 걸린 시간이 8년인데 그게 이란 이라크 전쟁의 기간과 일치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첨단 무기 시대가 들어서는 거죠. 그 걸프 전쟁 때부터. 재래전에 종결이네, 그죠? 그렇죠. 이란 이라크 전쟁. 맞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 때는 소위 말해서 FMLN이라는 게릴라들은 AK-47을 쓰고 그다음에 정부군은 M16을 씁니다. 그렇죠. 미제 무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싸우는데 뭐 이건 나중에 여담입니다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멕시코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엘살바도르 내전이 1992년에 끝납니다. 내전이 왜 끝났냐 하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소련이 망해버리잖아요. FMLN이라는 게릴라도 그렇고 정부군도 그렇고 냉전이 없어지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냥 평화 협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리릭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싸웁니까? 냉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갑자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다 소진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빅브라더들이 다 협파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무기가 남잖아요. 엘살바도르 내전에 쓰이던 무기가 남았는데 이 이제 무기들이 불법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튼. 근데 옛날 지금 멕시코 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를 엘살바도르 게릴라 출신 중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 애들이 있대요. 그 얘들은 어떻게 이걸 전부 다 마약 조직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기가 소진되기 전에 냉전이 종결됨으로써 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란 이라크전은 그 무기를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거의 다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 오히려 착한 전쟁이죠, 사실. 근데 엘살바도르 내전은 92년도에 냉전이 끝나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요. 그럼 몇 년 만에 평화협정? 12년. 80년도에 시작해서 12년 만에. 그러니까 내전이 12년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12년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내전이에요. 나중에 소개할 과테말라 내전 36년입니다. 그러면 뭐 세계적인 내전, 뭐 레바논 내전도 그렇고 20년 가고 시리아 내전도 지금 이제 7년째지만 끝날 조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도 그런데 뭐 과거에 더 했죠. 자, 그래서 엘살바도르 내전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내용만 제가 간추려 보면요. 일단 로메로라는 대주교 아시죠? 예.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나왔죠. 유명한 로메로라는 대주교가 1980년도에 군부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그 군부 독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냈던. 그 로메로가 참 얼마 전에 성인이 됐어요. 작년에. 성인 추존 받았. 그러니까 이제 저 산또가 됐어요. 로메로 대주교는 자기 암살 당할 거 알고 있으면서 뭐 그래 했겠죠. 그렇겠죠. 끊임없이 군부가 살해 위협을 했으니까. 예. 공식적으로 했을 때 나가서 영화에 의하면 예배 집전하면서 암살 당했던 건데요. 근데 그때 이제 협박을 이미 받았고. 제가 로메로 대주교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글도 몇 개 썼는데 원래 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자기 친구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해방신학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원주민하고 접촉하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후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저 로메로도. 일단 로메로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제가 좀 있으면 소개해드릴 엘살바도르 모라산이라는 곳에서 민간인들 약 1000여 명이 학살됩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89년도가 이제 정점을 이루는데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특수부대들이 미국인 수녀 4명을 강간하고 죽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엘살바도르 내전에 대한 종전 요구가 빗발치듯 오고 저 사건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엘살바도르 내전에 정부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자, 그때부터 이제 이런 주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취약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위 말해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저히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이제 나중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1992년도에 만들어서 정부군과 FMLN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피해 상황을 하는데 약 7만 5천 명이 사망하고 12년 동안 그 다음에 이 7만 5천 명 가운데서 주요 가해자는 약 95%가 정부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이제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내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민자가 더 많아요. 한 50만 명 정도가 엘살바도르 탈출해요. 전쟁에서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온두라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주민이 급증하는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주요 사례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 이게 이제 우리 정혜주 교수님이 자꾸 저한테 빵을 먹여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엘살바도르로 제가 도망을 가가지고 혼자 갔던 거 기억나죠? 네. 거기가 엘모소떼였어요. 여기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혜주 교수가 자꾸 밤만 되면 저한테 빵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빵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 빵을 먹였어요 그때?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자꾸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옥수수 빵을 먹여야죠. 옥수수 전공자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답사를 갔잖아요. 근데 전부 다 뭐 대도시의 험악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이후에는 나가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는 저녁에 빵하고 초콜릿 뭐 이걸 저녁으로 먹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걸 줬더니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빵을 먹지 않으려고 제가 엘살바도르까지 도망을 갔죠. 그래서 어딜 갔냐면 아까 81년도에 일어났던 그 엘살바도르 모라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모라산은 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산악지대인데 이게 게릴라 점령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여기에다가 정부군이 공세를 펼칩니다. 그 초토화 공세라는 건데 초토화 공세는 뭐냐면 게릴라 점령 지역 근처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그렇게. 예. 그 마을 중에 하나가 바로 엘 모소떼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티오 히스토리코 엘 모소떼 하면은 뭐 이제 역사 유적지, 엘 모소떼 역사 유적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저 뒤에 보면 이름이 죽었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정말 조그만한 글씨로 있는 게. 그다음에 저기에 이제 화해를 위한 이제 뭐 저런 걸 이제 해놨거든요. 여기에는 1981년 12월부터 그 엘살바도르 정부군이 들어와서 민간인을 학살하는데요. 들어와서 학살한 부대의 이름은 아틀라까들입니다. 아틀라까들은 엘살바도르 지역의 신화에 나오는 신화적 인물인데 그 신화적 인물을 군부대명으로 그대로 붙여가지고 아틀라까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틀라까들은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 하면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입니다. 이 특수부대들이 약 2개월 동안 모라산 지역에 있는 엘모소떼나 혹은 인근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모두 다 죽입니다. 모두 다 죽이는데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빨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죽입니다. 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는데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아틀라카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12월 1일인가 그때 엘모소떼 지역에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을 분리시킵니다. 여자는 여자, 여자도 아줌마, 처녀, 그 다음에 애들, 남자 이렇게 나눕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남자들을 분류시킨 지역으로 가서 남자들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두 번째 여성들을 전부 다 강간하고 죽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교회터입니다. 교회터인데 이 교회터에는 누구를 집단으로 넣어놨냐면 어린이들을 넣었어요. 어린이 약 200명을 넣었는데 그 어린이들을 이 교회 안에 수류탄을 넣어가지고 불태워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200명 정도가 이 교회에서 죽은 자리예요. 이 내용은 이게 바로 그 교회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피해의 기억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단장을 했는데 스페인어 읽을 줄 아시죠? 트레스 디아스. 도스메세스 저건 뭘까? 도스메세스. 3일, 2달, 석 달. 저게 연령이에요. 죽었을 때 연령. 아이 나이, 애기들 나이. 트레스 디아스. 3살 아니고 태어난 지 3일 되네요. 그다음에 아밀카르 페레이야 걔는 도스메세스 2달. 2달. 예. 그다음에 니콜라사 걔는 우나뇨 그죠? 1살. 이런 애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런데 특수부대에 의해서 특수부대들이 이렇게 완전히 개미 새끼까지 없앨 정도로 몰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초타 작전이에요. 스콜치드 얼스라는 작전인데 근데 그러한 초타 작전을 벌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애들까지 다 죽일. 애들 죽일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니네를 지금 살려놓으면 네가 커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분노의 시야까지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적의감까지도 없애는 그게 이제 끔찍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슬람 쪽에서도 그런 그게 식으로. 뭐 그렇죠. 한 사람의 이제 테러를 잡기 위해서 이제 현대 비대칭 전쟁의 특징이 한 사람의 테러범을 괴멸하는 과정에서 8명 내지 9명의 아무 상관없는 무관 민간인이 같이 희생되잖아요. 이게 현대 비대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의 적을 없애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적을 소탕하는 하나의 부속물이지 하나의 인격자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공격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테러를 없애면 8명 내지 9명의 무관 민간인이 희생되면 그 순간 벌써 8배 내지 9배의 소위 말하는 복수 집단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 이후에 14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부었지만 9.11 이전보다 그 이후의 테러가
테러 빈도나 테러 규모나 테러 이제 그 자금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인류사의 비극이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문명이나 어떤 인격이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완전히 이 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존재 자체를 이제 괴멸하는 거니까 그건 아이이건 여성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완전히 이제 멸절해 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의 전쟁. 정 교수님처럼 비교할 정 교수님처럼 지금 이런 머리에서 나오는 질문을 저분들한테 던지면 안 돼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저렇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콘세시온 산체스라고 했는데 3일 됐잖아요. 예. 죄를 죽여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도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은 나중에 그 라디오 벤세레모스라고 그 이 게릴라 방송국이 있었어요. 이 방송국이 타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게릴라들이 몰래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드라스를 통해 가지고 이 기자 2명을 엘살바도르 모라산 지역으로 입국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들어와서 엘모소토에 왔을 때 찍었을 때 지금 사체가 완전히 그게 안 됐어요. 뼈가 안 드러났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불과 한 3, 4일 뒤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 기자가 들어가지고 이걸 특종으로 보도를 해요. 엘모소토 사건을. 그러면서 미국 내부에서 난리가 나죠. 소위 말해서 엘살바도르에 경제 지원한다고 국회에다가 미국 주민들이 이해하고 엘살바도르에 경제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만 미국이 지원한 돈이 전부 다 특수부대 훈련시키고 얘들한테 총알로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저때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인가? 카터. 79년이에요. 79년. 예. 그럼 카터가 예. 저때 국회에 가가지고 아주 곤욕을 당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엘살바도르 지원금이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엘살바도르 지원금을 안 주게 되면은 아까 그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가 없고 막 이런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저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모소테 사건은 소위 베트남 전쟁 때의 미라이 사건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한번 뒤흔든 완전히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돼버려요. 이게. 이러면서 이 사건을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이제 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저 아마야 마르케스 이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저 아마야라는 저 여자분이 증언을 한 거예요. 저분이 유일하게 살았어요. 아, 혼자 살았고. 예. 근데 저 양반이 2년 전인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 양반이 오래됐구나. 6, 7년 더 됐구나. 저 양반이 그 살아남았을 때 자식이 4명이었고 남편이 1명이었어요. 그 죽는 걸 다 봤어요. 자식이 4명이 죽는 걸 다 봤어요. 자기 이름 부르고 엄마 부르는 거. 근데 그 자식이 어렸나 보죠? 어렸어요. 전부 다. 그다음에 남편 죽는 것도 다 봤고. 근데 그걸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이걸 증언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나오게끔 하는데 현격한 이제 공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 증언에 의거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 비판이 자꾸 일게 되자 엘살바도르가 이 사건 그 교회에서 죽었던 어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합니다. 유해 발굴을 누가 하냐면 아르헨티나 유해 발굴팀이 와가지고 합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요? 1982년. 82년. 그러면 바로 직후에. 왜냐하면 이 사건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발굴팀이 와가지고 교회 안을 발굴해서 어린 시체를 유해를 발굴하고 했을 때 그때 나온 탄피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M16에 그다음에 그 탄창 찍힌 그까지 다 나온 거죠 이제. 결국은 이게 미군이 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 유해 발굴에서 그게 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 유해들이 사실은 이 유해들은 지금 이 인근에 그 아까 우리가 저 봤던 앞쪽으로 가면 이 저쪽에 유해들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근데 위령이 잘 돼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저 뭐냐면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비정상적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커져가지고 폭로됨으로써 제대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가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 됐는데 지금 엘살바도르 내전을 통해 가지고 소리 없이 마을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나 아니면 이런 쪽이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근데 웃기는 게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엘살바도르에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FMLN입니다. 이때 게릴라가 지금 정식 정당이 돼가지고 연속 2번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을 안 한 거예요. 왜요? 하기 싫은 거죠. 아니 본인이 게릴라인데. 뭐 자기네들 또 과오가 있으니까. 하기 싫은 거죠. 소위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권력 의지에 대한 패러다임은 사실은 누가 들어오건 간에 권력을 잡아버리게 되면요. 사후에 대한 이런 것들 전쟁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거는 물론 교수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자기들의 과오도 드러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과거 청산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과거 청산을 하지 않은 측면에서 지금 엘살바도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엘살바도르 그러면은 아 너무 가고 싶은 나라다 이런 생각 듭니까? 전혀. 가면은 혹시 죽지는 않을까? 그렇죠. 총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사회 구조에 대한 청산 과정을 절대로 겪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러면 그 정부군의 지도자하고 게릴라의 지도자하고 둘 다 그리오요란 말입니까? 그리오요 계급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뭐 상관없겠죠. 지금은 정치 지도자 나오는 사람이 항상 그리오요나 백인이지는 않아요. 않지만 사실 이 사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때 엘살바도르 가가지고 봤는데 이 사는 구역이 틀리더만요. 이게 바리오가. 백인들이 사는 바리오와 근데 백인들은 정치권으로 나오진 않지만 뒤쪽에서 경제적인 이 돈을 쥐고 그다음에 권력의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두 그룹의 지도자가 뭐 얼굴이 끄리오요든 아니든 그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항상 끄리오요. 네네네네. 제가 볼 때는 그 로스 카토로스에 아직도 강력한. 그러면 그 저기 내전이 일어났을 때 정부군은 까토로스 그 연례 집안 사람이었습니까? 거의. 예. 그럼 반란군은요? 반란군은 원주민들이 많았죠. 원주민이 아닌 메스티소들이 많았죠. 메스티소. 그러니까는 반란군들은 결국은 좀 못 사는 그룹.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79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집권을 하게 됐단 말이죠. 네네. 집권을 하고 나서도 그 원주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FMLN이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FMLN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을 잡아서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메스티소 중에서 낼 수 있잖아요. 대부분 백인이 나와요. 그런데 후보로. 그다음에 게릴라 출신의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데 옛날 전직 게릴라 대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백인 출신의 전직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건 이제 그 사람들 내세워놓고 경제적 실권을 가진 내세워놓고 실질적인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서울대 나오고 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면 저 사람 인물 잘났어. 그래 저래 학벌 좋아. 그러고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 중남미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권하고 이러니까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정당에 투표할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엘살바도르 한번 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엘살바도르 사건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이 내전 당시의 그 구조적인 모순이 이런 대규모 학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엘모소테 사건이 발굴이 됨으로써 그 발굴에 대한 위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엘살바도르에 대한 이 비극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내전이 좀 더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엘살바도르 내전을 지칭하는 말 중에 딴 게 있어요. 뭐 세기의 전쟁 이런 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조그만 토지에 강력하게 직결됐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이 거의 살지 못했다는 살 수 없었던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 냉전적 죽음이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 당시 이전의 상황과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끄리오라든가 아니면 메스티소라든가 인종적 측면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종적 문제를 뺀다면은 한국의 경우와는 굉장히 흡사한 경우로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아까 저기 인상적인 말이 그러니까 정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데서 일어난 사건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직후, 해방 직후 정치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런 가운데 폭력이 지금 난무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어느 건지 그 공조직이 무너졌을 때 내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측면들로 조금 엘살바도르 이런 측면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2년. 예, 12년간의 전쟁, 내전간의 전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전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측면은 엘살바도르 내전에서는 우리가 냉전 구도 하에서의 그 여러 가지 죽음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엘살바도르도 나름대로 나머지 죽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잠시 이야기했다시피 과거청산 안 했습니다. 과거청산 다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그 진실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진실위원회도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3명의 위원장급도 전부 외국인들이 했어요. 그래놓고 최종 보고서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해필은 왜 엘모소떼였죠? 엘모소떼가 뭐 뭐, 특별한 아니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지금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인종 아니요. 엘살바도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달처럼 생겼는데 엘모소떼라는 곳이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있는데 여기를 모라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모라산 지역은 산악지대예요. 아. 여기를 게릴라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게릴라 중심 지역.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게릴라로서는 해방구예요. 해방구. 그래서 이 해방구에 있는 게릴라를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공습과 군사작전이 이때 실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무조건 빨갱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 예. 지리산 같은 거. 예, 근데 그 웃기는 거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는데 이건 조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 원래 게릴라 지역에 가면은 산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산골에 게릴라들하고 접촉을 하겠죠, 그죠? 산골에 있는 게릴라 지역에 가면은 그 마을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신부들이 많았어요. 아, 왜요? 그 해방 신앙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옛날에 뭐 어려운 곳에. 예, 어려운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도와주고. 원주민들과 같이 예. 예수라는 거는 그 상상력인 예수가 이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도와주는 예수가 돼야 된다. 종교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소개할 과테말라 사례나 엘살바도르 사례에서도 군부가 그 게릴라 위험 지역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굴 죽이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세르도테 신부들을 죽이는 거.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신부 대교구에서 항상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조사한다고요. 왜? 신부들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성 지역은 대부분 신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기게 엘모소 때는 네.
엘모소 때도 그럼 신부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모소 때는 근데 대규모 군사 작전이 감행된다는 걸 일주일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예, 정보가. 나머지 마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엘모소 때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그 주민들이. 엘모소 때가 방어가 잘 돼 있었다. 그게 아니고 엘모소 때 사람들은 전부 에반헬리코예요. 아, 프로테스탄트라고. 신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남미가 전체가 가톨릭이죠. 중남미에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프로테스탄트 의미는 빨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카톨릭은 빨갱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니까. 빨갱이고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를 이 전도한 사람들 선교사들이 전부 다 미국인들입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는 신교도들은 그러니까 신교도들은 빨갱이 아니라는 그 자기네들이 확신했구나.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 엘모소 때 사람들 전부 다 에반헬리코예요. 에반헬리코는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 복음주의 굉장히 극단적인 개신교.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게 뭐냐 엘모소 때 사람들은 나는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빨갱이 아니라는 걸 다 알 거다라고. 설마 우리를 공격? 예, 우리를 공격.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근데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 때.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쪽 정부 측에서도 엘모소 때 사람들은 협조적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건 안 따졌겠지. 적대적인 커뮤니티냐 아니냐냐. 그러니까. 제거의 필요가 있느냐 없냐 그게. 아니 그 화력을 다른데 게릴라로 소탕했습니까? 아니요. 딱 뭐냐면 그 스콜치드 얼스라는 거는 초토화 작전이라는 건 뭐냐면 작전 구역을 딱 정해놓고 이 부락은 이 촌락은 협조적이고 이건 누구고 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여기 있는 거 싹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택동 전술에서 나오는 건데요. 물과 물고기 관계라는 건데 게릴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 안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물을 다 빼요. 물을 빼는 거죠. 물을 빼는 건 뭐냐? 민중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물 빼는 작전이 최고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미꾸라지 잡을 때 물 다 퍼내잖아요. 물을 다 퍼내면 미꾸라지 죽어요. 그래서 초토화 작전이라는 거는 그의 의미는 이성적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한국 전쟁 때 가장 먼저 쓰였어요. 초토화 작전이. 그 엘살바도르를 보고 놀랄 게 아니라 이 엘살바도르에 세웠던 전법들이 이미 한국 전쟁 때 다 실험됐던 베트남 전쟁 때도 실험됐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예를 들어 초토화 작전이 감행된다고요? 전남, 함양, 한평 그 견벽 천야 작전. 견벽 천야가 뭐냐면까? 벽을 굳건하게 쌓고 야를 청소한다. 벌판을 청소한다. 이 뭔 말이냐면 군사 지역을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 나머지를 다 청소해버리는 견벽 청야가 바로 스콜치드 얼스 초토화 작전입니다. 초토화 작전은 그 다음에 어디도 이루어지냐면 한국에는 지리산. 지리산 지역에서도 초토화 작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런 거 초토화 작전과 관련이 있죠. 전부 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전남 한평에서 있었던 견벽청야, 지리산에 있었던 초토화 작전 이런 것들이 이 엘살바도르에서 사용됐던 똑같은 전법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이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79년에 일어났는데 82년에 바로 이 사람들은 이제 유해 발굴을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해 발굴을 할 때 소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장례부터 치르려고 해서 그 영혼을 제대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유교적 의미가 컸죠. 이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기는 그런 게는 별로 없었어요. 종교적 의미가 없었고 그다음에 83년도에 유해 발굴이 있었을 때 그때는 내전이 끝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이때 엘살바도르 내전에서 엘모소 때나 아니면 모라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정부군의 공습이 일어났을 때 다 국경을 넘어서 온두라스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해 발굴을 할 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이 발굴된 유해가 저렇게 기념화되기 시작한 거는 이후에 평화협정 이후에 된 거고
유해는 일부 발굴이 돼가지고 그냥 널려져 있었어요. 그냥 어디에다가 모아놨을 뿐이었지 그것들을 유족들이 그걸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 이 유해 발굴을 해서 기념하는데 사회적 의미가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꽤 달라져. 이거는 조금 틀리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엘살바도르 유해 발굴의 사회적 의미가 한국보다 더 없죠. 예, 한국은 예. 굉장히 유해 발굴 자체가 의미가 왜냐하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가 엘살바도르만큼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유족의 운동이라든가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해 발굴의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걸 찾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진보하는 약간씩의 활동들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 청산, 소위 말해서 적폐 청산을 포기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를 손보지 않은 나라가 어떤 방식의 미래가 있느냐를 보여주려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과거 청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이게 청산이 아니죠. 이제 뭐 예, 민도의 문제죠. 예. 이제 국민 전체가 사회적 의식이나 그렇죠. 이런 민족 의식이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어정쩡하게 덮여도 또 한 10년, 20년 돼서 사회가 성숙되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논의가 또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엘살바도르의 전망에서는 그런 조짐이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시민사회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저 FMLN이 정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산을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경제 문제라든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경제 문제 핑계 대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결국 뭐 우리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죽겠는데 과거 일은 왜 따지냐 이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엘살바도르처럼 되는 겁니다. 살바두르차라고 들어보셨죠? 살바두르차. 뚜르차는 송어 아니에요? 살바두르차가 뭐냐면 송어를 아니요. 살이죠. 엘살바도르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엘살바도르 깡패들인데 그걸 살바두르차라고 하는데 살바두르차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 전체를 문신을 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갱단들이 이탈리아 마피아가 아니고 엘살바도르 깡패하고 베트남 깡패가 제일 유명하대요. 그중에 엘살바도르 깡패가 유명한데 그만큼 유명하고. 예, 살바두르차가 유명한데 살바두르차는 주로 마약과 인신매매 이런 걸 담당하는데 조직원들이 전부 다. 그다음에 엘살바도르 시내에 가면요, 막 이상한 글씨 막 써놨거든요. 담벼락에 이상한 글씨. 저게 뭐지 이렇게 보면은 저거 뭐야 저거 나르코들이 써놨 그러니까 마약 조직들이 써놓은 암호래요. 그러니까 버젓이 써놨어요. 경찰 담벼락에다가 암호를 막 써놨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럼 난 모르겠는데 저게 어디에 가면 마약이 있다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경찰 담벼락에다가 막 써놨어요. 사회가 그 정도로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회가 안 바뀌고 지금 그러니까 학살이 일어났을 때도 제대로 정부가 작동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끝나고 나서 해결하고도 이 정부가 제대로 민주주의적인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있지 않을까. 식민지 시대도 왜냐하면 있고. 그게 500년 가량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주민- 잘못된 메스티소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저 누구야 뭐지 과테말라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공장에 점원이 있는데 이 점원이 삥땅을 치는 거예요. 원주민 점원이. 이놈 새끼가 분명히 삥땅을 치는데 증거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하루는 한국인 사장이 몰래 CCTV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렸어요. 돈이 탁 꺼내가지고 요거 딱 들어가는 게 CCTV 딱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딱 걸렸다 싶어 딱 불러가지고 야 돈 내놔. 여기 찍혔다.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 뭐 여기 딱 찍혔는데 하면서 여기 네 얼굴이잖아. 빨리 돈 내놔. 하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그럼 이게 네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네가 아니다 치자. 그러면 주머니 안에 뭐 있는가 한번 꺼내봐.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자기가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까 돈이 나오더래요. 돈이 나오니까 이게 왜 거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넣었으니까 여기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오리발이구나. 예, 이게 뭐냐면 콜럼부스 이후에 1521년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메스티소들이 백인들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한 가지 배운 교훈이 무엇인가 캐물을 때 인정하는 순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말 내밀기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거짓말 잘했거든요. 엄청나게 잘해요. 너 오늘 왜 안 나왔어? 아파서요. 한 개도 안 아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들이 이 사람들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구조가 이 식민지적 구조가 의식에 대한 구조, 경제에 대한 구조, 맞아. 사회에 대한 구조가 400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엘살바도르의 원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을 왜 저 모양 적부라지를 만들어 놨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은. 방해했죠. 일단 파괴하고 나서 그럼 그대로 놔두잖아요, 지금. 그걸 뭐 어떤 방법으로 뭐 해주긴 해주겠죠. 뭐 경제 원조 뭐라고 조금 이만큼. 그게 아니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인권 국가고 그런 걸 측면에서. 근데 지금 그야말로 진짜 과거사 사죄죠. 예. 지금 냉전으로 깨진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사실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도 빨갱이 논리가 시민대학에 울리고 있고 그죠? 남미 국가들 어떻습니까? 남미 국가들에 해가지고 미국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엘살바도르의 저런 문제점들의 특징이란 것은 뭐냐면 일단 식민지적 구조에서 나오는 구조적 측면. 두 번째는 이 주변국들 참여했던 주변국들의 철저한 외면. 뭐 이런 것들이 가진 복합적 관계. 그럼으로써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까 물으셨던 사실은 유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어떤 의례적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리미널티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논의되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엘살바도르는 뭐 무슨 리미널리티나 아니면은 무슨 사회적 의례나 뭐 이런 것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심부터 가져야 그런 것도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평화협정 이후에 92년도에 생기고 나서 특별법이 생겨서 주요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법들이 막 생깁니다, 처음에. 근데 동시에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그 처벌하는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면법을 또 만듭니다. 결국은 아무도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 구조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라틴 아메리카 과거사 청산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과테말라도 같이 할 거 아닌가 지금? 아니에요. 과테말라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예. 교수님, 이수 교수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어요. 이슬람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이슬람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하시겠죠. 예. 네, 그럼 오늘 이 노영석 교수님 이 라틴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경우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 아니고 이제 동질적인 아픔을 가지고 그렇지. 있는 곳인데 네, 이제 서로. 조금 다른 레벨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